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 영상 녹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할 거는 MW Chapter 15에 나와 있는 세 번째 example, Production Economy인데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드리면 다른 example 두 개를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 example, Pure Exchange Economy에서 두 명의 컨슈머가 그들의 인다우먼트를 Comparative Market에서 교환하는 과정이에요. 이 교환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Equilibrium Price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 Equilibrium Price가 결정되면은 Equilibrium Allocation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Allocation이 가지고 있는 Welfare Property까지, Threat Efficient 한지, 그 다음에 정부가 다른 Efficient Allocation을 이 Comparative Market System을 이용해서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는 achieve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Second Welfare Theorem까지 이 example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라이브 렉처에서 우리가 본 거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 simplest setting,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 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 명의 소비자가 자신의 인다우먼트 레이버를 프로덕션에 얼만큼 투입할 건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리저로 얼만큼 소비할 건지.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 다음에 그 생산된 아웃풋 프라이스를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example은 프로덕션 이코노미인데요. 이건 이제 소비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만을 고려하는 그 example이에요. 그래서 역시 생산이라는 문제를 가장 간단한 세팅에서 고려를 하는데요. 두 개의 firm이 두 가지 인풋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그래서 두 가지 인풋은 보통 레이버랑 캐피털 두 가지 의미하는데 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덕션 이코노미가 어떤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냐면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이번 영상에서 이 모형은 이제 국제무역론에 좀 되게 많이 응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 핵슈얼리 모델 이런 것도 이 모형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형을 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프로덕션 이코노미의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좀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서 보통 얘기하는 어떤 내용하고 좀 오버랩 되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모형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바이트 모델이에요. 2바이트라는 건 이제 두 개의 firm이 두 가지 인풋을 갖고 생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고점유지 경제학에서 생산이라는 거는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이제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풋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pure exchange economy랑 되게 2x2 pure exchange economy랑 되게 닮은 점이 많아요. 유일한 차이점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레이어가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들의 오브젝티브도 바뀐 거죠. 원래 익스체인지 이코노미에서는 우리가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으로 그들의 비헤이비어를 이제 우리가 유도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대상이 기업이니까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업은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해요. 동일한 인풋으로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첫 번째 기업은 good 1,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good 2를요. 여기서 제가 exchange economy에서는 소비자를 A and B로 레이블링 했고, 그 다음에 재화를 1 and 2로 레이블링 했는데, 여기서는 기업과 인풋 둘 다 1 and 2로 레이블링 할게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이건 노테이션이 MWG 노테이션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MWG 나와 있는 그 피겨를 갖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노테이션을 갖고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은 인풋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죠. 두 가지 인풋이 있으니까 이 각각의 벡터는 두 가지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subscript은 어떠한 인풋, 첫 번째 인풋인지 두 번째 인풋인지 그걸 나타내고 두 번째 subscript가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D1은 D11, D21.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C12 and CN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업이 싱글 아웃풋을 생산하니까요. 첫 번째 기업 good one, 두 번째 기업 good two. 정확히 싱글 아웃풋을 생산하니까 기업의 테크놀로지는 간단하게 프로덕션 펑션으로 우리가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은 F sub 1, 두 번째 기업은 F sub 2. 각각 이런 테크놀로지 펑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프로덕션 펑션에 가정하는 스탠다드 어썸션 몇 가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일단 각 인풋에 관해서 strictly increasing 한다.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oncave하다는 거는 더 많이 생산이 되지만 그 한계 생산물, marginal product는 그 인풋에 관해서 diminishing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학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봤을 법한데 우리가 이제 production function 예를 들어서 labor랑 capital이 있다. 이거 labor를 L로 미분하면 이제 MPL이 나오죠. marginal product of labor. K에 관해서 미분하면 MPK가 나오죠. 근데 production function이 concave하다는 거는 MPL, MPK 각각의 marginal product가 L과 K에 관해서 MPL은 L에 관해서 MPK는 K에 관해서 더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marginal product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diminishing marginal product가 결국 function이 concave하다. 이거랑 서로 같은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미는 이 프로덕션 이코노미에서는 각각의 인풋에 관한 인다우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 봤을 때 우리가 이 이코노미는 이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컨트리별로 이제 컨트리가 하나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컨트리 딱 하나인데요. 그 나라의 total labor, total capital 이거를 이제 Z1 bar, Z2 bar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input 1은 보통 저희가 labor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input 2는 capital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input은 생산을 위해서만 쓰여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는 우리가 endowment labor가 총 쥐어진 시간 중 일부는 생산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consumption, leisure의 형태로 consumption으로 사용이 됐죠. 여기서는 전부 다 생산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이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웃풋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이 생산하는 첫 번째 재화는 P1의 가격으로, 두 번째 기업이 생산하는 두 번째 재화는 P2의 가격으로. 근데 여기서 P1, P2의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다루지 않아요.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를 또 끌고 와야죠. 소비자들의 디맨드를 끌고 와야 되고, 디맨드를 끌고 왔다는 건 프레퍼런스 끌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끌고 와서 P1, P2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걸 또 역시 보여줘야 되는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P1, P2는 그냥 exogenously given 돼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1, P2를 다루기 전에, P1, P2를 다루기보다는 input price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allocation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요소 시장 두 개를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을, 그러니까 General Equilibrium Approach를 가져와요. 그래서 요소 시장 하나만 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요소 시장 두 개를 놓고 각 요소 시장의 이제 인터랙션 같은 거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W1이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W2로 이제 이동하겠죠. 그럼 그게 W2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피드백이 또 첫 번째 요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equilibrium price가 어떻게 결정되고 allocation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인풋에 관해서요. 이걸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갖고 문제를 분석해요. 이 이코노미에서는요. 그러면은 일단 이 이코노미의 equilibrium은 과연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ure exchange economy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input price는 market clearing condition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input allocation은
firm의 그 choice에 대해서 이제 결국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choice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각각의 기업은 우리가 이제 price taking behavior를 계속 가져가죠. 왜냐면 마켓이 competitive하다고 계속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이 총 4가지인데요. output price도 주어져 있고요. input price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output price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를 아무리 소비한다 하더라도 요소에 대한 price 역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 given prices에 관해서 이제 firm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소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firm J 같은 경우 J는 이제 1 또는 2인데 만약에 ZJ만큼 인풋을 소비하면은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F of ZJ만큼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output price PJ를 곱해주면은 total revenue가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otal cost W1에다가 첫 번째 요소 얼마큼 소비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W2에다가 두 번째 요소 얼마큼 소비하는지 이거를 빼주면은 우리가 total cost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from J한테 돌아가는 profit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G sub J를 선택을 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factor demand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요. 이 위에 나와 있는 profit maximization의 솔루션을 factor demand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output price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exogenously 주어졌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니까 간단하게 factor demand function을 input price에 관한 펑션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behavior가 optimal choice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market clearing condition 이제 써줄 수가 있죠. aggregate demand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요소 시장이 factor 1이 있고 첫 번째 factor, 그 다음에 두 번째 factor가 있는데 첫 번째 factor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고 두 번째 시장에서도 수요 공급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factor 1에 관해서 aggregate demand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기업이 얼만큼 현재 equilibrium price에서 그 첫 번째 요소를 얼마큼 수요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얼마만큼 수요하는지, 그 aggregate demand가 aggregate supply, 이 경제가 갖고 있는 total endowment factor 1, 그래서 Z1 바만큼 정확히 일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factor 2에 관해서도 첫 번째 기업이 얼만큼 소비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얼만큼 소비하는지, 이게 Z2바랑 일치하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ubscript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subscript가 어떠한 팩터를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subscript는 기업의 identity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market clearing condition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균형 가격 W star, 이 수요랑 공급을 맞춰주는 균형 가격이 도출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도출되게 되면은 각 기업이 각 요소를 얼만큼 소비하고 고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allocation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Wallacean equilibrium, 이 경제의 Wallacean equilibrium은 equilibrium input price, 그 다음에 equilibrium factor allocation. 자, 이렇게 총 4가지 엘리멘트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행동, 어떠한 각 요소를 얼만큼 선택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해 보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앵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소비자의 그 범들 선택 문제를 utility maximization 또는 expenditure minimiz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듯이 기업의 선택도 우리가 profit maximization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또는 cost minimization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ofit maximization은 이전에 써놨던 우리가 factor demand function을 유도하는 요 포뮬레이션 방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first order condition은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봤겠지만, 그러니까 기업 1만 생각해 보면은요, 기업 1의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은 PMP, P sub 1에다가 기업의 생산함수요.
T1.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를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펑션 f가 컨케이브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리니어하니까 역시 컨케이브하죠. 그래서 글로벌리 컨케이브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aximization에 대한 sufficient necessary condition은 first condition에 대해서 결정이 되죠. Z11에 관해서 첫 번째 choice variable인 Z1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T1. 그 다음에 F1을 Z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우리가 marginal product input 1이 나오죠. term 1에 관한. 그 다음에 남는 거는 W1. 그래서 profit function, 기업 1의 profit function을 Z11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0으로 놔주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first order condition 나타내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에 관해서 뭐라고 하죠? value of marginal product라고 하나? 한 개 생산물 가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의가. 뭐 이런 거는 터미널러지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의미는 어쨌든 너무나 간단하죠. 첫 번째 요소를 좀 더 많이 소비하면은 생산물이 늘어나죠. 그 늘어난 생산물의 가치가 P1을 곱해준 한마디로 marginal revenue가 되는 거죠.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그 요소를 좀 더 소비하면은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니까요. 그 한 개 비용이 W1이 되죠. 그래서 이 value of marginal product가 marginal cost랑 같을 때까지 첫 번째 요소를 소비하죠. 두 번째 요소에 관해서도 역시 똑같죠. 그래서 P1, 이제 MP1, MP21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W2.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나눠주면은 P1 사라지고 그래서 MP11 over MP21 이게 W1 over W2 이 식이 유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marginal product의 ratio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technical rate of substitution TRS technical rate of substitution 또는 MRS랑 좀 비슷하게 어떤 교과서에서는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 TRS가 input price ratio랑 같은 점에서 그 optimal choice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factor demand function을 이제 유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market clearing condition과 같이 우리가 equilibrium을 분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앵글은 cost minimization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two stage로 나눠서 분석하는데 first stage에서는요. 일단 cost minimization problem, CMP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CMP에서는 target quantity가 나오죠. target quantity, 기업이 얼만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target quantity Q에 관해서 이 Q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 얼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계산해 주죠. 그래서 역시 기업 1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W1, Z11, W2, Z21 생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 요소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정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를 갖고 첫 번째 기업은 Q만큼 생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CMP에 관한 솔루션을 우리가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이라고 하죠.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 그래서 이 Conditional 앞에 조건부라는 단어가 왜 붙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Target Quantity Q만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의 양, 최소한의 비용으로 Q만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의 양을 규정 지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솔루션을 Z11C, 그 다음에 Z21C라고 할게요. 자, 이 factor demand function,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uperscript C는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의 C를 나타내는데요. 이 function은 뭐에 관한 function이냐면은
요소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재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산출량은 얼마인지. 그래서 W랑 Q에 관한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un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 그냥 줄여서 factor demand function은 그냥 요소에 관한 함수, 요소 가격에 관한 함수였는데, 이 conditional factor demand는 target quantity가 역시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expression, objective function에 대입하면은 얻게 되는 게 이제 cost function이죠. 기업의 cost function.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펑션인데요. 이 펑션은 W1에다가 Z11 대신 Z11C, 그 다음에 Z21 대신 Z21C 안에 솔루션을 집어넣은 value 펑션이 cost 펑션이 돼요. 이 cost 펑션도 역시 W랑 Q에 관한 함수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Q만큼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 cost 펑션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econd stage에서 이제 각각의 quantity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optimal quantity를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P times Q minus C of WQ. revenue에서 cost를 뺀 여기서 optimal target quantity는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하든 결과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duality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duality에 관해서는 이거 솔직히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어느 과목에서 다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걸 제가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쨌든 이 production function의 이 production theory에서 duality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approach, profit maximization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요소에 관한 demand, W에 관한 함수죠. 이거랑 우리가 두 번째 스텝을 통해서 얻는 Z11C, 이거는 W랑 Q에 관한 함수인데요. 이 Q 자리에다가 F of Z11 Z22 star, Z21 star, 첫 번째 기업이 두 번째 요소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이 unconditional demand를 production function에 집어넣으면은 주어진 요소 가격에서 최대 얼만큼 생산하는지 그 quantity가 나오죠. 이 quantity를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unconditional demand function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은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원래 우리가 profit maximization을 생각하면은 ISO cost를 두고 여기다가 이제 ISO quant를 이제 위아래를 이동시키죠. 그래서 정확히 접하는 점에서 이제 optimal factor demand가 결정되고요. 근데 반면에 CMP에서는 ISO quant, target quantity로 지정된 ISO quant 딱 하나를 박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을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 접하는 점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솔루션에 관한 duality, close relationship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두 가지를 전부 다 merge해서 한 가지 스테이지로 이제 한 번의 스텝으로 이제 demand function을 유도하는 거고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이제 투 스테이지로 나눈 다음에 분석하는 거니까 왜 굳이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유도되는 답이 똑같다고 하면은요. 이 두 번째 스테이지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 이 cost minimization 어프로치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output price P가 등장하지 않죠. 이 문제에서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격이라는 거는요. output price P라는 거는 firm이 얼만큼 생산하는지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모노폴리일 때는 당연히 영향받죠. 그 다음에 듀오폴리일 때는 첫 번째 기업 얼마큼 생산하지, 두 번째 기업 얼마큼 생산하지. 우리가 크로노 컴피티션과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듀오폴리나 올리고폴리 이런 마켓 스트럭처에서는 Q가 결정됨에 따라서 P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P를 더 이상 Q에 관한 그러니까 컨스턴트로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 justify 될 수 있는 유일한 마켓 스트럭처는 이제 comparative 마켓 스트럭처죠. 얼만큼 생산하지 상관없이 기업은 가격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렇게 마켓 파워가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profit maximization, 여기서는 첫 번째 어프로치에서는 P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소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아웃풋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아웃풋에 따라서 P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여기선 다 생략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어프로치는 우리가 그 컴퍼레이티브 마켓에서는 적용 가능하지만 다른 마켓 스트럭처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와 달리 이 cost minimization에서는 P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어떠한 마켓 스트럭처를 갖고 있든, 자신이 모노폴리스트든 듀오폴리스트든 올리고폴리스트든 아니면 컴퍼레이티브 마켓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동일한 메서덜러지로 그 디맨드 펑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ost minimization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셰파드 렘마라고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MWG 그 chapter 5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셰파드 렘마는 우리가 비용 함수를 유도를 했으면은요, 그거를 각 input price로 미분하면은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기업이 얼만큼 요소를 수요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업의 비용 함수를 유도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W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첫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인풋을 얼만큼 수요하는지 그거에 관한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셰파드 렘마인데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업의 비용 함수를 W1으로 미분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인풋을 얼만큼 소비하려고 하는지 그 conditional factor demand가 나와요. 이걸 유도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envelope theorem에 대한 그 simple application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 혹시나 어떻게 유도하는지 조금 궁금하다 하면은 MWG chapter 5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이 market clearing condition을 cost function에 관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셰파드 렘마에 의해서 비용 함수를 W에 관해 미분하면은 conditional factor demand 나오고요. 이 conditional factor demand은 duality에 대해서 duality 때문에 이 unconditional factor demand랑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factor demand를 비용 함수에 이렇게 partial derivative로 써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업이 input i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두 번째 기업의 비용 함수를 wi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market clearing condition을 cost function에 관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코노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추가적인 과정을 더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equ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CRS라고 하죠. Constant Return to Scale. 그러니까 인풋을 전반적으로 알파배 했다. 알파만큼 스케일업 했다. 그러면은 발생되는 아웃풋은요. 오리지널 아웃풋에다가 알파만큼 곱해준 거. 그러니까 인풋을 전반적으로 2배 늘렸다. 그러면은 2배 더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CRS를 가정했다는 거는 어떤 스케일 이펙트 같은 거 있죠. 요소를 좀 더 우리가 늘리면은 거기서 원래 IRS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풋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게 돼요.
그럼으로써 분석을 훨씬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CRS를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은 관련된 cost 펑션이 어떻게 되죠? cost 펑션이 Q에 관해서 리니어하게 되죠. Q에 관해서 리니어하게 돼요. 자, 이러한 그 CRS가 가지고 있는, CRS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피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피처를 이용해서 분석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스케일 이펙트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거를 제가 좀 금요일날 그 디시트 앤 스티글리스 그 페이퍼를 갖고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페이퍼가 하필이면 또 이제 국제무역론을 담당하시는 이승훈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자세하게 다룬다고 해요. 그 수업 시간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이 수업에서 다루긴 그렇고, 이거는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케일 이펙트가 있을 때 우리가 프로덕션 이코노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거는 국제무역론 수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CRS가 있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요. 왜 분석이 훨씬 더 간단해지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어프로치, 커스트 미니마이제이션 어프로치를 갖고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원래 CMP 문제는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기업의 테크놀로지가 CRS다. 그러면은 이 제약 조건을, 이 부등식을 양변을 Q로 나눠주면은요. 그러면은 좌변은 1 over Q, F sub 1. 그 다음에 우변은 1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트릭이 이 1 over Q를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펑션이 CRS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변이 F sub 1, D11 over Q, D21 over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스크레 윈스턴 그린에서는 이 각각의 인풋, 이 두 가지를 A sub 11, A sub 21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A sub 11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하려고 할 때, 기업이 유닛 쿼언티티를 생산하려고 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유닛 쿼언티티를 생산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요소를 얼만큼 소비해야 되는지, A sub 2는 두 번째 요소를 얼만큼 소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Q만큼 Q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팩터 디맨드 펑션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A sub 11, A sub 21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D11 Q는요, 여기다가 A sub 11에다가 Q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A sub 21도 역시, G sub 21도 A sub 21에다가 Q만큼 곱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Q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Q에 관해서 D sub 11 WQ는요, A sub 11 여기다가 Q만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1은 A sub 21에다가 Q만큼 곱해주면 돼요.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CMP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target quantity가 있다? 그러면은 그 target quantity의 iso quant, 그 등량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풋을 X축에 넣고 두 번째 인풋을 Y축에 넣고 등량 곡선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인 다음에 접하는 점을 계산하죠. 근데 CRS인 경우에는 target quantity Q에 상관없이 우리가 unit iso quant를 갖고서요. 그러니까 1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인풋이 얼만큼 필요한지 그 레이시오를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이 커브가 나타내는 거는 unit iso quant인데요. 이 unit iso quant에서 어디서 접하는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W1 over W2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준다면. 그 다음에 이 isoquant의 기울기는 그게 되겠죠. 그 TRS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profit maximization과 동일한 컨디션이 여기서 유도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등량곡선의 레벨이 1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접하는 점의 코디네이트이 A sub 11, 첫 번째 기업일 경우에, 그 다음에 A sub 2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걸 구해준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떻게 되죠? 원래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퀀티티를 결정하는데 E 곱하기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W, Q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quantity Q를 결정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RS일 때는 그 cost 펑션이 Q에 관해서 리니어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separate 시킬 수가 있죠. 하나를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marginal cost에다가 Q를 곱해준 그런 리니어 폼을 따르게 되거든요. CRS일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P-C of W 곱하기 Q로 우리가 Q를 factoring out 시켜주면은, 자, 그 optimal Q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optimal Q는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가 만약에 price가 C of W보다 크면은 그러면 Q를 무한대로 늘리고, 그 다음에 작으면은 P가 만약에 C of W보다 작다 그러면은 Q를 생산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같을 때만 어느 정도 Q를 이제 결정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서는 지금 그 각각의 팩터에 대한 인다우먼트가 딱 픽스 되어 있죠. 지금 그 인다우먼트는 리미티드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균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팩터를 이제 각 기업이 어느 정도 딱 allocate 하기 위해서는 균형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CRS로부터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은 P equal C of W가 되죠. 각각의 기업에 생산하는 output price랑 그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cost function 이 C1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Q가 0 또는 infinity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infinity가 되기 위해서는 팩터를 무한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infeasible 하죠. 왜냐면 각각의 인다우먼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균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소 시장의 균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C1은 C1과 같아야 되는 이 균형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관한 curve를 W1과 W2로 이렇게 그려주면요. 그러니까 X축에다가 W1을 두고 Y축에다 W2를 놔요. 각각의 input price를 놔줘요. 그 다음에 C of W가 어떠한 레벨, P1이든 어떤 constant든, 이 constant를 따르는 W1과 W2의 조합. 그러면은 이렇게 이 원점을 향해서 그 무차별 곡선처럼 이렇게 컨벡스한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컨벡스하게 나오게 되냐면은, 이 C of W가 이게 각각의 W1, W2에 관해서 컨케이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컨케이브인 W1. 이거는 이제 비용 곡선의, 그러니까 리턴 투 스케일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성질인데요. 왜 컨케이브 한 건지, 컨케이브 하는 걸 정확하게 유도하는 방법은 MWG 챕터 5 보면 될 것 같고,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W1이 1만큼 증가했다. 그러면은 비용 함수는 W1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D11만큼 수요하고 있었는데 W1, 유닛 프라이스가 1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C of W는 이만큼 증가하진 않아요. 이거보다 적은 비용으로 증가해요. 왜냐면은 이게 1만큼 증가하면은 이제 substitution effect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요소를 수요하려다가 두 번째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니까 shift 되는 이 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용은 절대 리니어하게 이렇게 플랫하게 flat rate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constant rate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concave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결국 C of W가 concave하기 때문에 우리가 utility function이 concave 하면은 그거에 대한 레벨 커브는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는 성질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죠? upper control set이 이제 convex해지는 그 효과가 있죠. 그것처럼 똑같이 cost function이 각 input price에 관해서 concave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레벨 커브도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upper control set이 convex하게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걸 정확히 뭐라고 부르죠? 이게 그냥 isocost가 아니고 어쨌든 그 cost function의 레벨 셋이요. 이 레벨 셋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거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C1 W가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 써주면 W1, W2가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C바 이렇게 constant로 딱 박혀 있는, 원래 equilibrium condition은 P1인데요. 이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constant 형태를 취하는 이 레벨 셋, 이 레벨 커브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total differentiation, 전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미분을 취해주면은 C1을 W1에 대해서 미분해준 거, 여기다 DW1, 그 다음에 C1을 W2에 관해서 미분해준 거, DW2, 그 다음에 우변은 constant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DW2 over DW1, 이게 레벨 커브의 기울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분자에다가는 C1을 W1에 관해서 미분해준 거, 뭐에다가는 W2에 관해서 미분해준 거.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얘기한 셰퍼드 렘마에 의해서 분자는요, 첫 번째 기압의 비용 함수를 W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우리가 A sub 11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 sub 21이요.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이퀘이션 바로 써주면은 우리가 벡터 폼을 써주면요, A sub 11, A sub 21, sub D1, W1, DW2. 이게 제로인 거 알 수 있죠. 한마디로 DW1, DW2는 이 레벨 커브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 기울기랑 여기서 이제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A11, A21 이 벡터랑 그 다음에 기울기하고는 서로 닷 프로덕트가 제로죠. 그 말은 A11, A21이 한마디로 비용함수의 그레디언트가 탄젠트 라인에 orthogonal하다는 거. 그래서 각 점에서 이 orthogonal 벡터는요, 탄젠트 라인과 수직을 이루는 벡터는 이 그러니까 A1, A2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W1 and 2에 발을 쥐어줬죠. 발을 쥐어줬죠. 이 발을 A 함수에 집어넣은 값, 그게 바로 이 점에서 orthogonal 벡터를 나타내고요. W1 prime, W2 prime, 즉 W prime에 대해서 이 점에서 orthogonal 벡터는 역시 펑션 A에서 indicate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엘레멘트를 갖고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될 텐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A sub ij는 from j의 target quantity가 1일 때 이 target quantity를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 input i에 대한 demand죠. 그 다음에 셰퍼드 렘마에 의해서 우리가 target quantity가 1일 때, 그 비용 함수를 각각의 W1, W2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즉, gradient는 A sub ig, 2j로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그래서 CRS가 편리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I sub quant 하나 갖고 A sub 1, A sub 2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quantity를 결정할 때 equilibrium condition은 정해져 있는 upper price랑 marginal cost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두 가지 curve라는 거 알 수 있죠. unit isoquant랑 그 다음에 cost function의 level curve요. 이 두 가지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걸 보여주기 전에 이 이코노미는 우리가 역시 pure exchange economy처럼 Edgeworth box를 통해서 묘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오리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오리진은 기업 1에 관한 오리진, 이거는 기업 2에 관한 오리진.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length는요. 첫 번째 요소의 total endowment. 그 다음에 height는요. 두 번째 요소의 total endowment.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형 안에, 이 박스 안에 어떤 한 점은 인풋에 관한 feasible allocation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원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요소를 얼만큼, 두 번째 요소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이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요소를 얼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얼만큼 수요하는지. 그래서 어떤 한 점이 이 네 가지 엘리멘트를 전부 다 결정하게 되는 그게 이제 Edgeworth Box의 어떤 하나의 매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efficient allocation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efficient, 생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마치 그 pure exchange economy에서 어떠한 allocation이 efficient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소비자를 피해보지 않고 우리가 두 소비자의 유틸리티를 전부 다 증가시킬 수 있는 그 파레토 임프루브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정확히 접할 때죠. 여기서는 인디퍼런스 커브 대신 아이소코언트가 서로 접해야 돼요. 만약에 접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 기업 1의 아이소코언트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은 기업 2의 아이소코언트를 나타내죠. 어떤 알로케이션에서 이 알로케이션을 통과하는 아이소코언트가 이렇게 서로 인터섹트 할 경우에는 알로케이션을 다시 지정한 다음에 이 렌즈 안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면은 기업 1도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업 2도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한마디로 기업의 그 allocation이 그 인풋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총 산출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라이브 렉처 시간에 얘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efficient allocation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소코언트가 서로 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CRS를 assume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efficient allocation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 집합 이거를 파레토 셋이라고 정의하면은요. 이 파레토 셋이 이 두 가지 원점을 연결한 다이애고널 이 대각선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레토 셋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항상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항상 위에 있거나 또는 이 다이애고널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세 가지 중 하나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일 마지막 블릿 포인트가 나와 있는 게 파레토 셋은 다이애고널, 박스의 다이애고널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즉
이런 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원점보다 initially 아래에 있다가 통과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CRS 테크놀로지에서는 불가능하냐면은 CRS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프락션 펑션이 homogeneous of degree 1이라는 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소코언트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레이를 그려보면요. 그러면은 만나는 점들이 있죠. 아이소코언트랑 만나는 점이요. 이 점에서 기울기가 아이소코언트의 기울기가 전부 다 일치해요. 또 다른 레이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요. 만나는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의 기울기가 아이소코언트의 기울기가 다 똑같아요.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이애곤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섹션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점에서 우리가 파레토 셋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역시 양 기업의 아이소코언트가 서로 이렇게 접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점이요. 여기서도 똑같이 양 기업의 아이소코언트는 접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다이애고널은요. 이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레이죠. 하나의 직선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의 아이소코언트는 이 빨간 점에서 동일하게 생겼어요.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dotted line은 오트로부터 나오는 레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업의 아이소코언트도 똑같은 쉐입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 빨간 점에서도 이 점에서도 양 아이소코언트는 서로 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기 다이애고널과 이렇게 인터섹션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다이애고널 전체가 파레토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우리가 파레토 셋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레토 셋. 이게 다 파레토 이피션트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점을 통과하는 우리가 아이소코언트를 생각해보면은 이 점에서 이 점은 지금 파레토 셋에 있는 엘리멘트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는 서로 접할 수가 없죠. 이 아이소코언트가요. 그래서 이러한 파레토 셋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RS에서 파레토 셋은 다이애고널 아래에 있거나 또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양 기업이 CRS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다. 그럼 파레토 이피션시를 위해서는 한마디로 두 기업의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기업이 상대적으로 첫 번째 요소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labor intensive industry가 된다는 거죠. 이와 반면에 두 번째 기업은 자연스럽게 capital intensive industr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첫 번째 기업을 labor intensive하게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 기업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만약에 파레토 셋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양 기업, 그러니까 그 특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업이 이제 처음엔 labor intensive 하다가 capital intensive 해주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labor intensive 하다가 capital intensive 해주고 서로 이제 성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팩터가 어떻게 allocate 되냐에 따라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각 기업이 CRS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기업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법은 한 기업을 영원히 레이버 인텐시브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다른 기업을 영원히 캐피탈 인텐시브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기업을 어떤 한 그 인풋에 관해서 인텐시브하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이코노미를 돌리는 방법이라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분리 포인트가 나타내는 임플리케이션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여기서 이제 PPF가 나오는데 우리가 Production Frontier에 관해서는 Production Set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이 Possibility Set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Production Set은 Production Set Y를 묘사할 때는 인풋이 뭐지? 그 다음에 생산하는 아웃풋이 뭔지? 이걸 전부 다 고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F of 엘리멘트 전부 다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은. 자, 근데 이 possibility set에서는 우리가 인풋을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가용 가능한 모든 인풋을 다 Q1 또는 Q2에 생산에 투입을 했을 때 이 Q1, Q2 생산량만큼 아웃풋만 따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은 L바랑 K는 K바로 한마디로 갖고 있는 모든 캐피털 레이버를 전부 다 우리가 투입해요. Q1, Q2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은 생산 가능한 아웃풋 조합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프로덕션 셋에서는 우리가 인풋, 아웃풋 다 묘사해 주는데 이 possibility 셋에서는 아웃풋만 묘사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Q1, Q2의 조합 모든 가능한 인풋을 다 생산에 투입했을 때 Q1, Q2를 과연 최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이 frontier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이게 이제 보통 경제학 원론 시간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cotton 또는 wheat를 생산할 때 이 양 산출량을 주어진 인풋을 전부 다 최대한 가용했을 때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이 점 이상은 이제 생산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론티어에 있는 아웃풋 페어는 생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그 Q1을 늘리려면은 Q2를 무조건 줄여야 돼요. 만약에 A점에서 우리가 커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트의 생산량을 줄여야 되죠. 한마디로 생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팩터 알로케이션도 역시 파레토 셋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A점이다. Q1, Q2 이게 A점에서 결정됐다. 그러면 생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즉, allocation이 파레토 셋 안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production function이 concave 하는 결국 marginal product가 diminishing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PPS는 이 production possibility set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set은 이렇게 지금 여기 모양처럼 컴백 셋인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컴백 셋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히 증명해 볼 거면 컴백 셋은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펑션 예를 들어서 Z1, Z2라고 써볼까요? 기업을 첫 번째 기업인지 두 번째 기업인지 그거를 배제하고 로테이션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배제한 다음에 Z1, Z2에 관한 펑션이다. 그 다음에 이게 concave 펑션이다. 그러면은 그거랑 관련된 잠시만요. 이거는 Z11, Z21 다 써줘야 될 것 같네요. Q1, Q2는 두 번째 기업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데 1, 2, 2, 2 자, F sub 1, F sub 2 첫 번째 기업에 두 번째 기업의 production function이 다 concave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production possibility set을 어떻게 묘사해 줄 수 있냐면은 Q1과 Q2의 조합인데요. Q1은 F1 최대 생산하는 거죠. Q2 역시 최대로
그 다음에 각각의 input z11과 z12를 더한 게 총 인다운먼트랑 같아야 되고요. q1과 q2를 더한 게 z2바랑 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사용한 인풋을 전부 다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인풋을 가지고 최대한 각 기업이 생산할 경우 그 Q1, Q2의 조합이 Production Possibility Set을 그 Frontier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Set은 Production Set은요, Possibility Set은 이제 이거보다 작은, 같거나 작은. 이거랑 정확히 같은 그게 바로 Frontier를 결정하고 최대 얼마큼 생산할 수 있는지. 이 Set은 이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거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제 우리가 PPS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펑션 f가 컨케이브하다 그러면은 이 PPS가 컨벡셋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셋이 컨벡스하다는 게 의미가 뭐죠? 어떤 셋이 set S가 컨벡스하다는 거는 우리가 S1, S2 set S로부터 두 가지 엘리멘트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거의 convex combination 람다에 관한 convex combination이 S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nvex set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S1, S2 두 점 끄집어냈다. 그거의 라인 세그먼트가 이 셋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convex set이 아닌 거를 보는 게 제일 쉬운데요.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여기서는 이 점과 이 점을 우리가 선택하면은 라인 세그먼트 중에 어떤 일부분이 이 셋 외부에 존재하니까 이건 컨벡셋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컨벡스하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왜 F가 컨케이브 하면은 PPS가 컨벡스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컨벡스 하기 위한 거 보여주려면은, Q1, Q2 하나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Q1 프라임, Q2 프라임 하나 끄집어내요. 둘 다 PPS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람다 Q1, 1 마이너스 람다 Q1 프라임, 그 다음에 Q2, 람다 Q2, 1 마이너스 람다 Q2 프라임. 자, 요거의 convex combination 역시 PPS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펑션이 만약에 concave 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냐면은 지금 각각의 프로덕션 펑션이 concave 하다는 가정에서 증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람다 Q1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Q1이 Q1, Q2가 PPS에 있다. 이 말은 Z11, Z12가 존재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Q2는 FF Z12인데요. Z12는 Z1 바에서 Z11을 빼준 거죠. 그 다음에 Z21은 Z2 바에서 Z21을 빼준 거죠. 자, 이게 성립하죠. 여기다가 양변에 람다를 곱해주면요. 람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펑션이 CRS이기 때문에 이거 안쪽에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바깥에 있는 람다를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Q1 프라임에 관해서 Q1 프라임에 관해서는 Z11 프라임, Z21 프라임 이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Q1 프라임. 그래서
Q1 프라임에 관해서는 1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주면요. 이거 좀만 더 깔끔하게 써드릴까요? 네, 그래서 람다 Q1은요. F sub 1, 람다 Z 11, 람다 Z Q1, 람다 Q2는 F sub 2, 람다 Z 12, Q2. 그 다음에 프라임에 관해서는 1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주면요. 1 마이너스 람다 Z11 프라임. Q2 프라임도 1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주고 우변에서는 1 마이너스 람다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왜냐? CRS니까요.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퀘이션과 세 번째 이퀘이션을 서로 좌변 우변을 합쳐주면은요. 그러면은 람다 Q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Q1 프라임은 뭐보다 작냐면은 F sub 1의 F sub 1의 이거랑요. 플러스 이거랑 이거보다 작은 거죠. 그게 펑션 더한 거. 그런데 펑션이 컨케이브 하면은 이 두 가지는 이거 꼭 람다를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람다를 그냥 밖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 마이너스 람다를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밖으로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괜히 했네. 1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자, 그러면은 람다 F1, 1 마이너스 람다 F1. 자, 이게 펑션이 F가 컨케이브 하면은 우리가 이게 람다 Z1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Z11 프라임. 그 다음에 람다 Z21 1 마이너스 람다 Z21 프라임. 요게 성립한다는 거 보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는 정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역시 feasible allocation인 거 보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PPS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이거 끝까지 증명은 이게 MWG exercise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 15점 D점 뭐였지? 15점 D점 2요. 이 exercise의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정말 이거의 그 formal statement를 보고 싶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는데 possibility set이 convex한 이유, 정확한 수학적인 증명은 이 15점 D점이 이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디오는 약간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일단 영상 촬영해 볼게요.